흙벽 뒤에 그 이름표가 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일제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언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편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여름 전북 부안의 작은 농촌 마을. 오전 9시 반 마을 회관에선 익숙한 방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마을 도랑 정비가 있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11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톤의 그 소리는 늘 그렇듯 익숙하고 무심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한 소리에 묻히지 않은 소리가 있었다. 끽끽 끽끽 오래된 트럭이 마을 어귀에 멈춰 섰다. 덜컹이는 짐칸에서 내리는 한 여성. 회색 반팔 블라우스에 얇은 선글라스, 하지만 햇빛 아래 반사된 눈가의 주름은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숙, 올해 68. 그녀가 이 마을을 마지막으로 떠난 건 정확히 15년 전 언니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편지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춘 날이었다. 그 후로 정숙도 서울에 정착했고 마을과는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마을의 폐가 배경이 나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저건 우리 집이잖아. 언니가 살던 그 집. 한밤중 가방을 싸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났던 그녀. 그날의 기억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손에 든 주소는 여전히 똑같았다. 마을 초입을 지나 도랑을 끼고 오르막길로 접어들자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덩굴과 잡초가 뒤덮은 그 집은 누군가의 기억에서는 이미 지워진 듯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이 드르륵하고 삐걱였다. 벽지는 모두 벗겨졌고 바닥엔 쥐똥이 수북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여긴 분명히 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야. 방 한 구석, 낡은 찬장이 뒤틀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고 뭔가 걸리는 느낌에 찬장을 옆으로 밀었다. 벽면 한쪽이 부자연스럽게 메워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 급하게 덮어놓은 듯 질감이 달랐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벽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텅텅툭. 특이하게 울리는 한 지점. 그녀는 벽면에서 흙이 살짝 흘러내린 자리를 손톱으로 파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색 천 조각에 덮인 무언가가 드러났다. 손으로 조심스레 그 천을 걷었을 때 작고 낡은 이름표 하나?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정희. 정숙의 심장이 멈출 듯했다. 윤정희, 그녀의 언니. 해외로 떠났다던 그 언니의 이름이 왜 이 흙벽 안에서 나와야 했을까? 정숙은 뒤를 돌아보며 폐가를 둘러보았다. 기묘한 침묵. 바깥은 햇살이 가득했지만 집안은 한기와 같은 공기가 맴돌았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살짝 커튼을 들추었다. 마을 어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를 보며 속삭이듯 말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 틈에 그녀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자전거를 세우고 폐가 쪽을 바라보았다. 기억나, 그 사람이야. 언니의 그 사람. 정숙은 천천히 이름표를 다시 천으로 덮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15년 전 풀지 못했던 의문이 이제 천천히 풀리려 하고 있었다. 윤정희의 이름이 흙벽에서 발견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고 과거 연인이 폐가를 응시하며 등장. 정숙은 처음으로 깨닫는다. 언니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거란 걸. 바람이 더워지던 오후 마을은 도랑 정비로 소란스러웠다. 삽과 호미를 든 노인들이 집집마다 모였고 낮게 깔린 웃음소리와 마른 기침이 섞여 있었다.
그 틈에서 윤정숙은 조용히 폐가 앞을 서성였다. 집안에 머물 수 없었다. 그 이름표 하나가 그녀의 모든 평정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게 거기 있는 거야?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손에 물수건을 쥔 채 자신도 모르게 떨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느릿느릿 자전거 바퀴 소리.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남성. 깊게 눌러쓴 밀짚 모자 아래 세월에 깎인 얼굴. 하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태일, 언니의 과거 연인. 정숙이 17이던 시절, 그 둘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연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군 복무 후 복귀한 날, 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뚜렷하게 이름을 불렀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태일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자전거를 멈춘 채 폐가를 올려다봤다. 정희는 잘 있나요? 그 질문에 정숙의 표정이 잠시 무너졌다. 그러나 이내 다시 다잡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짧은 침묵. 서태일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전거를 돌렸다.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춰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숙 씨.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정숙은 다시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 언니의 방이었던 공간을 찾았다. 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는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옷장이 있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바닥 틈 사이에서 삐져나온 종이 조각 하나.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그 종이에는 낯익은 필체가 있었다. 테일아, 나 무서워졌어. 이걸 들키면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숙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서태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마을 방송이 다시 울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오늘 오후 마을 정자에서 주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마을 이장 신만수. 정숙이 마을을 떠나기 전 언니와 자주 다투던 사람. 항상 언니에게 뭔가를 강요하던 인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언니와 얽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폐가 안에서만 찾을 수 없는 퍼즐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손에 그 종이 조각을 쥔 채로 천천히 마을 회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과거 연인이 등장하지만 그는 정숙에게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말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언니의 필체. 정숙은 이제 누가 윤정이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정숙은 종이 조각을 품에 넣은 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름 햇살은 무심하게 강했고 시멘트 길 위로 벌레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마을 회관 앞 주민들은 반쯤 앉아있고 나머지는 마당을 맴돌고 있었다. 그 중심엔 신만수 이장이 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정숙의 등장이 일순간 주변의 공기를 바꾸었다. 말을 멈춘 주민들. 고개를 돌리며 조용해진 분위기.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이장 앞에 섰다. 심 이장님, 저 기억하시겠죠? 윤정숙입니다. 신만수는 신문을 내리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불편한 기색 하나만이 조용히 지나갔다. 그래요. 오래간만이군. 서울 살던 정숙 씨가 무슨 일로? 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주변 주민들 중 일부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신만수는 미동도 없이 팔짱을 꼈다. 언니,
윤정혜 씨는 오래전에 외국 간 거 아니었나? 정숙은 품에서 접어둔 종이 조각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쳤다. 이게 그 전에 쓰인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 혹시 이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만수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허허, 정숙 씨. 그런 낡은 종이 한 장으로 마을 사람을 의심하겠단 거요? 정숙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굴 의심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름표도 나왔고 메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떠나던 날 이장님 댁에 들어가는 걸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마당이 싸늘해졌다. 신만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정숙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5년이 지났어요, 윤정숙 씨. 여긴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동네야. 괜히 과거 들쑤시지 마요. 그게 본인한테도 좋아. 그 말은 경고였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가에서 발견한 것들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이 마을 다시 조용하긴 어렵겠네요. 그 순간 신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지나쳐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뒤늦게 몇몇 주민들이 정숙을 향해 다가왔다. 정숙 씨. 그때 그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누구든 언니를 숨긴 사람이 있다면 묻힐 수 없죠. 정숙은 대답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폐가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언니의 이름표를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그 작고 낡은 조각이 이 마을 전체보다 무거워 보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미등록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정혜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신만수 이장의 경고, 마을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폐가에서의 발견을 언론에 알렸다는 정숙의 폭로. 마지막에는 윤정희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오며 본격적인 진실 추적이 시작된다. 윤정혜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한 채 서 있었다. 누구시죠? 정혜 씨가 실종된 날 내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숙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지금 어디 계세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짧은 정적. 그 사람은 마지못해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 고갯길 옆 정자에서 뵙겠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다. 통화가 끊기자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두운 폐가 안에서 혼자 서 있는 느낌. 침묵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튿날 새벽. 산기슭 정자는 안개에 덮여 있었다. 정숙은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허름한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다. 이름이 하재영입니다. 당시엔 마을 청년회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떠났다가 최근에야 돌아왔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입술을 씹었다. 그날 이장님 아들이 정혜 씨를 몰래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걸 우연히 봤습니다. 밤이었고 불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혜 씨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숙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당신은 경찰에 왜 말하지 않았죠? 겁이 났습니다. 이장님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꺼냈다간 우리 집이 무너질까봐. 그는 손끝으로 무릎을 비볐다. 하지만 그 이름표 뉴스에서 봤어요. 그걸 보고 다시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 오래 침묵했구나. 정혜 씨가 돌아올 거라 믿었던 것도 그저 도피였죠. 정숙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력한 침묵이었다. 그날 이장 아들은 뭐라고 했나요? 하재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만 새벽에 뒷문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뒤 폐가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죠.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윤정이의 이름표가 흙벽 뒤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정희가 마지막으로 이장 아들과 함께 폐가에 들어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하재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정희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뒤돌아 폐가로 향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이름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다. 이 마을이 숨겨온 침묵의 상징, 그리고 증거였다. 이장 아들이 윤정이와 함께 폐가에 들어간 장면을 목격한 하재영의 증언. 그는 두려움에 침묵했지만 이름표가 다시 사건을 끌어올리자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한다. 정숙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다음 수를 준비하며 마침내 이장 아들과 정면 대치를 준비한다. 정숙은 이틀째 폐가에 머물렀다. 한여름의 밤은 무더웠고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침낭 위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이름표, 언니의 필체, 하재영의 증언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핵심은 아직 입을 닫고 있었다. 신만수 이장의 아들 심재호. 그는 지금도 마을 인근에서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며 이장과 함께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그가 자주 찾는다는 작은 공사 현장 앞 컨테이너를 찾았다. 문을 열자 안에서 맥주캔을 비우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다부진 체격, 굳은 얼굴. 정숙을 보자마자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여긴 왜 왔습니까? 심재호 씨, 저 기억하시겠죠? 윤정숙입니다. 그래서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어딘지 당신은 알고 있죠? 그는 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딴 질문하려고 여길 왔어요? 언니는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 미련 두지 말고 정숙 씨도 그냥 돌아가요. 정숙은 가방에서 하재영이 써준 목격 증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거 확인해 보시죠. 15년 전 새벽 폐가에 언니와 함께 들어간 사람 당신이었다는 증언입니다. 심재호는 증언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재영? 그 자식이 아직도 입을 다물 줄 모르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섰다. 그날 정혜 씨가 불러서 갔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폐가로 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다음 날 언니는 사라졌고 당신은 경찰에 그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했죠? 심재호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찔렀다. 말해요. 그날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겁먹은 얼굴로 나를 피하더군요. 나는 그냥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전부라면 왜 흙벽 뒤에서 언니 이름표가 나왔을까요?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도 쉬쉬하죠? 심재호는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를 미묘한 혼란이 그의 표정을 채웠다. 그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자기가 뭔가를 들었다고 누가 자기를 해칠 거라고. 그러면서 내게 자꾸 심신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확인만 받으려 했어요. 그럼요. 당신 가족은 아무 상관없다는 확인만 받으면 되는 일이었겠죠. 정숙의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날 새벽 이후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날 불러 한마디 했죠. 앞으론 그런 여자와 엮이지 말라고. 그게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온몸이 굳는 걸 느꼈다. 당신도 그날 이후 언니를 찾지 않았군요. 심재호는 말이 없었다. 정숙은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증언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폐가 바닥 아래입니다. 그날 언니가 무서워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직접 밝히게 될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밖엔 햇살이 장렬했고 매미 소리가 더 요란했다. 심재호는 윤정희와 폐가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음을 인정하지만 실종의 핵심은 여전히 부정한다. 그날 아침 이장이 직접 그에게 경고했던 말로 인해 정숙은 이장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확신하게 된다. 이제 그녀는 폐가 바닥을 파헤칠 결심을 한다. 그날 밤 정숙은 마을 슈퍼에서 작은 곡괭이와 손삽을 구입했다. 이런 걸 다 사시네. 요즘엔 잘 안 나가요. 가게 주인의 말에 정숙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잡초 뽑을 일이 있어서요. 진실은 흙바닥을 파낼 준비였다. 폐가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등불을 켰다. 바닥 한가운데 오래전 윤정희의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 그곳은 유난히 마룻바닥이 깨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흙이 드러나 있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삽을 밀어 넣었다. 한 삽, 두 삽. 흙은 습했고 곰팡내가 났다. 하지만 삽질을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파내려 가던 중 삼날에 무언가 툭 하고 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털었다. 먼저 보인 건 금속 상자. 무게감이 느껴졌고 녹이 슬어 있었다. 정숙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검은색 천에 쌓인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먼저 펼쳤다. 윤정희의 필체.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건 거의 유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태일아, 혹시 이걸 내가 보게 된다면 나를 믿어줘. 난 자살할 생각도 도망갈 생각도 없어. 하지만 무서워. 그 사람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모두 끝장낼 거라고 했어. 특히 너를 해칠 거라고 협박했어. 이 열쇠는 마을 창고 뒤 붉은 벽돌 아래 금고 열쇠야. 그 안에 내가 모아둔 자료가 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세상에 알려줘. 정숙의 손이 떨렸다. 사진은 윤정희와 서태일, 그리고 아이 한 명이 함께 찍힌 모습. 정숙은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윤정희에게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럼 그 아이는 누구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정숙은 편지의 뒷장을 넘기다 한 문장을 발견했다. 신만수는 나를 지우려 했어. 그가 숨기고 싶어 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아이였어. 정숙은 상자를 닫으며 숨을 들이켰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윤정희는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배후에 마을의 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신만수 이장이 있었다. 정숙은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언니가 남긴 마지막 희망. 이제는 그녀가 그 희망을 이어받아야 했다. 윤정희가 숨긴 금속 상자에서 발견된 편지와 금고 열쇠. 편지는 윤정희의 마지막 고백이자 신만수가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태아까지 지우려 했다는 충격적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이야기의 진실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든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정숙은 편지에 적힌 장소로 향했다. 마을 창고 뒤편 잡초가 무성한 붉은 벽돌 아래. 열쇠를 꼭 쥔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조심스레 벽돌을 들추자 흙에 묻힌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뚝뚝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봉투 여러 개, 서류 뭉치, 카세트 테이프, 사진 몇 장이 정리돼 있었다. 정숙은 그중 하나의 봉투를 열었다. 마을위원회 자금 유용 내역. 신만수 이장이 주민 몰래 공금 수백만 원을 특정인에게 송금한 기록. 다른 봉투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윤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임신 3개월이라는 글자가 뚜렷했다. 날짜는 실종되기 2주 전. 그리고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이름란에 적혀 있었다. 심재호.
정숙은 손에 쥔 서류들을 바라보며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직감했다. 윤정이는 심재호의 아이를 가졌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라졌던 것이다. 정숙은 봉투를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야 해요. 언니.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숙은 폐가에서 곧장 회관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신만수 이장과 심재호가 와 있었다. 정숙은 회관 마당에 서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기 계신 분들, 15년 전 윤정혜 씨를 기억하시죠? 그분이 왜 사라졌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혜 씨는 떠난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심재호 씨였으며 그걸 알게 된 신만수 이장이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신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정혜 씨가 남긴 병원 진단서, 금고 속 서류,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서. 정숙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이걸 언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복사본을 제출했어요. 그제야 심재호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조작이야.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속삭이던 이웃, 정숙을 비난했던 사람들 모두가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다.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날 새벽 남봤소. 이장님 댁에서 나오는 윤정혜 씨를.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장과 그의 아들에게 쏟아졌다. 신만수는 아무 말 없이 정숙을 응시했다. 입술이 떨렸고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마을이 감췄던 침묵의 무게는 이제 제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돌아왔고 윤정희 언니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적어도 기억 속에서만큼은요. 그녀는 회관 앞을 돌아 나왔다. 햇살은 더 뜨거웠고 마을 어귀에 매미 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고요했다. 정숙은 윤정희의 금고 속 진실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신만수와 심재호를 공개 저격한다. 회관 앞에서의 폭로, 주민들의 목격 증언으로 마침내 권력이 무너지고 마을의 침묵이 해체된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정화된 고요였다. 신만수 이장은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고 심재호는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정숙이 넘긴 자료는 지역 방송에 보도되었고 15년 전 마을 실종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폐가 앞 윤정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집. 정숙은 천천히 낡은 문을 다시 닫았다. 더는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 정원에 핀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언니, 이제 당신 이름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폐가 옆 평상에 앉아 윤정희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녹슨 재생기를 작동시키자 짧은 잡음 뒤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수가 나 있지. 가끔 내가 그립더라. 그래도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위해 침묵하지 말고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지 말고 내 목소리로 살아줘. 그게 내 진짜 바람이야. 테이프는 이내 멈췄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그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써내려갔다. 나는 언니의 목소리를 대신해 살기로 했다. 며칠 뒤 마을은 평소처럼 돌아갔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놀고 노인들은 평상에서 장기를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정숙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폐가 앞에 국화를 놓고 간 주민도 있었다. 정숙은 짐을 싸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정자에 들렀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새 공고문을 읽었다.
윤정혜 씨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주민 자발적 모금 참여 중. 그녀는 작게 웃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이 끝나가는 들판, 멀리서 매미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니 잘 가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나 잘 살게요. 버스는 마을을 떠나 먼지 자욱한 도로 위로 조용히 나아갔다. 은빛처럼 고요한 여름날,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침묵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정숙 씨처럼 맞섰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깊고 진한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